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권력자 발언을 이어가면서 새누리당 내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했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권력 주변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권력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자, 그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마침내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발끈했어. 모든 인사권과 당내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또 김무성 대표는 지금 금년도 대권 후보 1위 반열에 올라있는 이상의 권력자가 이상 누가 있느냐 이게. 김무성 다음 대권을 위해서 완장 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았어. 네, 여권의 분위기, 이 전투를 앞둔 진지에서 지금 화양 냄새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를 김병민 여의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 발언에 이어서 완장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또 친박 진영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공격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공격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왜 이런 문제가 촉발했는고 그 원인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향식 공천제에 대한 이 상향식 공천제를 어떻게 다 정착시키고 완성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지가 김무성 대표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내에서 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제만 가지고 과연 이번 총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 네. 현재 야당 입장,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당이 활력을 가지고 사실상 지지율이 최근 한 2주 내에 굉장히 많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런 면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가야 될 길이 멀지 않는가라는 비판들이 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와 같은 좀 발언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뭐 다툼 같지만 사실은 공천을 앞둔 또 공천을 둘러싼 이런 계파 싸움의 양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김무성 대표 이번에 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권력자 얘기를 꺼낸 것이 당시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았는데, 본인이 오바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서 또 한번 비껴 나누냐 했는데, 또 이렇게 완장찬 사람 얘기하고요. 또 과거에 이 권력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또 권력자 발언이 이어지고, 이렇게 보면 어떤 일관된 의식의 흐름이랄까, 계산된 발언 같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무성 대표는 아마 100가지를 다 양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상향식 공천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향식 공천제만큼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좀 여러 군데 전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연이은 국회에 대한 비난들이 일고 있는데, 네. 그런 국회에 대한 비난에서 사실 당의 대표로서 가장 제1인자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의 국회 비난에서 가장 문매를 맞을 게 사실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 국회 선진화법의 책임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내 그 책임이 아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름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왜 이런 법이 갑자기 통과가 됐는고 그 원리를 그 과거에 시계를 돌려보니 네. 결국은 공천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기 연결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상향식 공천제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인 당시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찬성적으로 도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줬던 그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서 들어온 것이다. 뭐 그런 얘기겠네요. 원유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사실상 그 내용이 100% 팩트는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뭐 당대표가 됐든 이건 뭐 어느 국회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그 권력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뭐 우리나라 국회가 뭐 보여줬던 행태를 지적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행태를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향식 공천제 이것을 갖은 수모를 다하면서 완성했다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그 상향식 공천 방향을 바로 비껴가는 지역 이것이 이제 TK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른바 진박연대 내가 진박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것이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완장 정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지지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약간 자신감도 얻은 그런 분위기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TK, PK,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 같은 전통적으로 사실상 당의 표를 몰아주는 지역들 이런 곳에서의 상향식 공천제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도 결국은 여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 그렇죠. 당선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유가 있는 지역. 공천을 하는 순간 당선 확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계파가 형성될 수 있는 거고 네. 그 힘의 원칙이 우리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곳이야말로 상향식 공천제가 필요한 곳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서 약간 비껴갈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컷오프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향식 공천제가 다 좋은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컷오프를 시키자라고 하면 네. 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지만 하위 20%를 배제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네.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떨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성공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바로 컷오프 미운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가장 미운 사람이 바로 대구 지역의 유승민 의원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방인 이재만 부총장입니까? 네.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 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네. 또 의정 활동을 못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결과.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면서 새롭게 대구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도전한다라면 네. 당연히 지역 유권자들이 그 새로운 선수에게 표를 주고 새로운 선수에게 여론조사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죠.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과거처럼 정말 묻지만 투표라는 성향이 저는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 정서, 지역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친박 쪽에서는 그 새로운 선수 유승민 의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선수로 최경환 부총리 투입설이 나오는데 이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그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 네.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고 네. 또 저는 그 과거에 우리 그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 개혁적 네. 보수의 이미지가 당연히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배제하는 뺄셈의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네. 그 두 분이 힘을 합쳐갖고선 덧셈의 정치를 해야 지금 남은 20대 총선에서 어렵게라도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서로가 배제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당이 공멸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여전히 이 김무성 대표는 이 진박들을 완장찬 사람으로 보는 것 같고 또 최경환 부총리는 친박에서는 역시 진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최경환 의원이 계속 대구 물갈이설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박들이 계속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에서도? 글쎄요. 어떤 과정으로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 상향식 공천제라고 하는 제도가 네.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거고 당내에서는 충분히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후보들에게 공지가 됐던 거고 그 내용에 대한 공지를 믿고 지금 전국 한 240여 군데에서 예비 후보들이 등록해서 이 추운 칼바람에 명함을 나눠주면서 경선 제도를 믿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 상향식 공천 제도를 지금 와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계파 간의 갈등 이런 구조로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친박으로서는 대구에서 특히 유승민을 어찌할꼬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회,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까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로 이분이 유승민을 어떻게 할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자, 친박계가 이완구 의원을 고집하고 있다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까? 일단은 공천관리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식 공천제에 대한 큰 틀의 제도는 있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되고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런 당내의 모든 갈등을 총괄해서 조정할 수 있는 원로급 인사가 돼야 되는 게 뭐 전제 조건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출마를 선언한 분이기도 하고 자유롭죠. 일단은 네. 본인의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 두 번째로는 다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역할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김무성 대표가 반대하는 취지도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네. 상향식 공천제도를 이완구 의원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계속 비판해 왔다는 예, 거죠? 비판이 왔는데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분이 어떻게 이 상향식 공천제를 전제로 깔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이완구 의원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전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에 오시는 분은 아직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계파 간의 갈등에서 좀 자유로우신 분 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조금 떨어져서 큰 틀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덕망과 좀 그런 나름대로의 저명한 인사분이 결국은 자리로 새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투톱이라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원유철 원내대표는 또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친박으로 돌아선 이른바 신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인재 영입 부분에서 이 양축이 약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 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조은현 구단 영입을 얘기했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와도 접촉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인이 또 아마 바둑 실력이 5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영입 방식 어떻게 봅니까? 과연 조은현 구단이 김연아 선수가 당에 무슨 도움을 주는 걸까? 그리고 국민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는 걸까? 자, 명망이라는 거, 이름을 빌린다는 것 외에 이런 영입의 성격은 어떤 도움이 됩니까? 당에? 약간 좀 과거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차라리 네. 더민주당에서 네. 정말 고졸 출신의 삼성 네. 그 임원을 영입한 거 여성으로 이런 건 상당히 국민에게 많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재 영입이라 함은 당이 가지지 못한 부족한 공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재 영입이어야 네. 또 당의 입장에서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를 하겠다고 모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네. 근데 그 권력 의지라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한 사익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당을 위한 권력 의지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가기 위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저명한 인사라고 인재 영입을 추진한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 이분들 모셔다가 어디에 씁니까? 라는 얘기. 우리 상향식 공천하는데 네. 이분들 오시면은 나가서 상향식 공천 뛰어야 되는데 뛸 의지가 있으신 건지 네. 사실상 약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원칙과 제도와 현재 행위가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보여지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당 얘기 많이 해서 힘들으셨겠네요. 자,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첫날 첫 일정으로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 모두 참배를 했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참배를 끝낸 후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공을 더 이렇게 중점을 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독재 측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간이 길었는데, 자, 이런 인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바라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현실주의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실용주의자. 네, 실용주의자기도 하고 국보위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지만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길을 개척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동전의 양면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탈바꿈하면서 보수의 프레임을 갖고 있던 새누리당을 나름대로 중도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 그랬던 4년 전의 선거 전략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90% 이상 저는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진보적 영역에 그리고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져 있던 민주당을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탈바꿈하면서 사실상 거의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장의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딱 취임하기 시작하면서 중도의 영역으로 이 프레임을 굉장히 확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첫날에 이러한 행보들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새누리당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손이 가지 않는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손짓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뭐 모양새를 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대통령을 만드는 역할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역할까지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뭐 누구는 네. 토사구팽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이분을 뭐 산속의 호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네.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것 같이 보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선거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네. 국민들의 표심을 얻는 데는 기여할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들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조언하고 그 내에서 정책적인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열려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네. 왜 또 다른 길을 선택하셨는지 지금도 약간의 의아한 마음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비대위 회의에서는 또 언론에 관심을 끌만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빠졌었습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축인데, 자, 결국 문제가 되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회의에 참석해라 이러면서 자기 옆자리, 바로 옆자리에 자리도 내주고 이 말도 하라고 건네주고, 자, 뭔가 좀 어정쩡하면서도 뭔가 또 김종인 위원장의 신모 원료가 내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굉장히 모양 빠지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모양 빠지는 거는 인내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더불어민주당 사태에서 봤을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 체제 내에서 협조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다 문재인 대표의 뜻대로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문재인 대표 옆에 딱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달갑고 사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네. 결국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공천만 받아서 어떻게든 이번에 뺏자면 더다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런 실용적인 평가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여의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